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교수가 중국 학생의 무례한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는 교수 조너선 그랜트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계 각국의 역사와 외교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제 일상이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주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강연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고, 무엇보다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대학의 연구실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제 강의를 자주 듣던 리우펑이라는 친구였죠. 교수님, 한국에 가신다고요? 그래.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가보려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고 보시나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의문과 조롱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출신 학생들은 종종 자국의 위상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우, 너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요. 한국은 작은 나라죠.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결국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나라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 그건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게 리우펑과 짧은 대화를 나눈 채 우연치 않게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정치 세미나가 열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좀 놀라운 점은 한국행 비행기였지만 영어로 안내해주는 승무원들의 고급스러운 서비스는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자 5성급 호텔 서비스에서나 볼 법한 응대였습니다. 예전 중국행 비행기에서는 기계들이 최신인 것과 더불어 정비 불안정으로 지연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서 하루 정도를 손해봐야 할 만큼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랐는데,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철저하게 시간을 지켰다는 점이 좋았고, 기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승무원의 응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산부를 데리고 탄 부부가 서로 다른 좌석에 배치되어 남편이 몸이 불편한 임산부의 곁에서 돌봐주거나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대응할 수 없게 되자 부부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남편과 임산부의 좌석을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한 뒤 재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미국에서도 보기가 드문 최상급 응대였고, 아직 한국 땅을 보기도 전에 한국인 승무원의 눈부신 모습에 감동을 받아 당사자도 아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단숨에 이미 저를 압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질서 정연한 시스템, 첨단 기술이 녹아든 공공시설,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분위기.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세련된 서비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효율성과 세심한 배려가 결합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매우 신속했는데 이유는 스마트한 입국 심사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르게 심사가 끝나버려서 입국 심사 때문에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매우 신속했고, 때문에 외국인들도 제3세계 국가가 아닌 이상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공항철도를 이용하면서부터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한국의 빨리빨리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열차는 초정밀한 시간표대로 운행되었고, 모두 휴대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마저 알려주어 효율과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미국에서처럼 멍하니 버스 오는 도로 쪽을 쳐다만 보는 일들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체계적이며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질서 정연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 여행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와 도쿄 신주쿠에서 열차를 타려고 움직였을 때 그냥 밀림 한가운데 지도와 나침반 없이 떨어진 기분이었다면, 서울역은 복잡함은 비슷한데 그 와중에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흐름을 쫓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버스, 그리고 수많은 택시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모습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어 보았습니다. 네온 사인과 디지털 스크린이 빛나는 거리, 늦은 시간까지도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연 카페와 식당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서울이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맨해튼이나 런던, 파리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스마트폰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면서 호텔 예약 확인과 지도 검색이 불가능해졌죠.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젊은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서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최신식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의자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말이죠. 그야말로 최신식 기술과 편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충전이 되는 휴대폰을 보며 저는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재 세계 어떤 나라에서 길거리 의자가 무선 충전이 된다고 이야기나 들어봤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충전을 하며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기술 발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리우펑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작은 나라일 뿐일까요? 슬슬 리우펑의 이야기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잡히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세상에 이 작은 나라는 어디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아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세계에서는 거의 자본주의가 당연하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마치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최상위 버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자본주의이자 미래사회의 기본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리우펑의 이야기는 틀렸다는 것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세계적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자율주행,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경제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연사가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과 혁신 문화 덕분이다라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임을 저는 한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저는 몸소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은 단순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기업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서울의 한 창업 지원센터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IT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친환경 기술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개별적인 경쟁보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이는 기업 내에서 강력한 협업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한 대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실패는 곧 배움의 과정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단순히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혁신을 이루는 방식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방문한 한 연구소에서 저는 최신 반도체 개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진단, 스마트 공장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도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의존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미군과 함께 기술을 제휴할 정도로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방산 전시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이 자국산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전투기, 차세대 전차,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은 세계적 수준이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공지능 AI과 무인 전투 시스템을 활용한 차세대 전투 개념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전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이들의 전투기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어 각종 에어쇼에서도 세계의 장성들이 탐내하는 무기이며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우방 국가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비 가격과 기동력 및 극악 환경 테스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기도 하고, 탄도미사일은 미군과의 협약이 되어 이제는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곳에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능가하는 수준의 적군 비밀기지를 박살내는 기술이 완성되었고, 또한 한국의 조선업이 강한 만큼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덕분에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대국들도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역사에 대해 동료 교수가 역사학 전공이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을 하며 알게 된 점이 생각났습니다. 53년도 한국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6.25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인프라와 물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도 거의 소모되었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염원인 독립국가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노력으로 미국이 주둔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원조 또한 받게 되면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게 되었는데, 혹자는 이런 한국을 두고 한국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국가로, 그리고 2020년대에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은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의 속도와 이들의 발전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이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앞으로도 두 번 다시는 찾기 힘든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범 사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근대적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100년 이상 걸쳐 이루어온 과정을 단 30년 만에 달성해버리는 한국의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발전 속도에 저의 동료 교수가 극찬을 하던 이야기를 말이죠. 다시 한번 리우펑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저 웃음이 지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그는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도태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한국행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한번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 서울의 야경을 보며 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 폐허만 남았다고 알았던 한국, 그리고 이후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일치단결로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이룩한 적 없는 1000배 이상의 GDP 성장을 이루어내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루어낸 부와 기술을 한국을 도와주었던 나라들에게 몇 배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리우펑의 말처럼 거짓말이 아닌 어쩌면 미국보다 훌륭한 자유, 민주주의의 롤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벌어진 버스에서의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주 잠깐 사이에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한국 젊은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그런 젊은이들의 미래처럼 약자를 돕고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이 넘치는 젊은 청년의 나라가 계속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상 감동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세요.